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일반적으로 말해요. 학교에서의 개학 개강은 3월이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 3월이고 외국은 대부분 가을 학기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3월인데 새로운 국회는 여러분 언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22대 국회? 이제 말에 시작을 하죠. 5월. 이달 말이요. 5월이죠. 참 지금이 5월이구나.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네. 5월 말에 5월 30일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왜 5월 30일이냐고 물어보면 저도 듣기는 그런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21대 국회의원도 월급 뭐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주 어중간하게 오히려 그래서 더 기억이 잘 되는 5월 30일부터인데요. 여러분들은 22대 국회에서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22대 국회 그리고 저는 현재 21대 국회의 마지막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이런 문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많은 얘기들 해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보통 이 국회 마무리하는 시기는 조용히 지나가는데 올해는 시끄럽더라고요. 보통 이제 5월 되면은 차기 이제 22대가 5월 30일부터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나면 좀 조용한데 지금은 이슈가 워낙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아하. 여의도는 좀 뜨거운 환경에 지금 완전히 지금 뜨겁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오늘 보니까 또 다른 이슈들을 이 이슈가 덮은 예. 것 같은데 그 지난 영수회담 뭐 비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그 뉴스를 좀 보고 네. 들었는데 여야 영수회담에 이제 공식적 채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는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대통령실의 홍철호 정무수석이 실제 창구 역할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의제 조율까지 다 하고 얘기 나누면서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조율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사전 미팅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보는데 뭐 뉴스 보도에는 비공식 라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인터뷰를 하신 두 분이 예. 본인들이 비선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응? 근데 하여간 양측의 뭐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심평 변호사님도 본인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 도대체 그러면 몇 명이 영수회담 하는데 이게 되는지 그게 조금 그 언어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비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저는 동의하지 저도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본인들이 예. 혼자 다 했으면 비선이 될 수 있는데 절대로 영수회담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죠. 뭐 이제 영수회담이 워낙 이제 2년 만에 열리는 회담이었고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았고 서로 어떤 참조할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갖춘 분들이 예를 들어 뭐 제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비공식 라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제 조율도 하고 어떤 결정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러한 권한을 주지는 않죠. 그렇죠. 네. 다음 영수회담 쉽사리 성사될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다면요. 아니 이제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충분한 토의도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산출물을 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자리만이 아니라 거기서 해결의 자리, 실천의 자리, 실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건데 이번 영수회담은 사실 거기까지는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다음 영수회담에 이러한 충족 조건들, 필요 충분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조금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태원 네. 특별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때 얘기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독소 조항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거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런 조율들이 됐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59명이 예. 생명이 잃었던 사건이었고
그 유가족들은 진실 규명을 해달라고 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실제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제 검찰에 얘기하면 이것을 이제 조사할 수 있는 연기 구조를 만든 거였는데 그것을 이제 대통령께서는 독소조항으로 봤지만 유가족들이 이 부분을 이제 수용해줬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민정수석 부활을 했는데 어쨌든 예. 뭐 영수회담도 그렇고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제스처 아닙니까? 뭐 그리고 민정수석 부활한 것도 결국에 우리 민심을 좀 소통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취지 괜찮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집권 2년 차가 지나서 지금 국민의 지지율이 20% 초반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다릅니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국정 지도가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고요. 여론조사 뭐 그 내용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저조한 민심이 결국은 총선에서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민정수석을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검찰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왔고 그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검찰 라인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해왔는데 총선 치르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 라인에 대한 통제가 좀 완화된 거 아니냐, 이완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렸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민정수석을 부활해서 임명하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제 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라는 뜻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냐. 결국은 기존에 있는 국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 예. 박수석 부대표님께서 지금 그런 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네네. 일각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닌데 네네. 일각의 주장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고 묘하게 민정수석의 임명이 맞물렸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데 저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지금 민정수석 아니 검찰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수사를 하는 것 이유 이것이 뭐 야당 쪽에서 그런 목소리 나오죠. 이 소위 말해서 특검 이거 막으려는 명분용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진짜 검찰이 조직 보호 논리가 벌써 발동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과 검찰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딱 그 하나의 답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예.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대통령실과 조율이 된 건 아니죠. 그러면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 관계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겠다고 이 시점에 나왔나 보면은 결국 우리 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이라든가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을 갔을 때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규명될 수 있는 것이죠. 진실 규명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검찰이 그러하는 조직은 그러면 대통령실을 보호하는 호위무사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봤을 때 검찰은 검찰의 조직 논리로서의 이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나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명품백 의혹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그 명품백을 가지고 간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얘기할 게 나 말고도 갖고 간 사람이 있었다는 식으로 그 얘기하거든요. 화면에 보면 줄이 서 있었다는 게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품백만 초점 맞추지 않고 다 하겠다. 예.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만큼 이제 검찰도 이 시점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는 예. 검찰의 존립 기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대통령실과의 이런 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조율을 저는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예. 독자적으로 검찰에서 수사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예. 특검 말씀하시니까 지금 국힘 쪽에서는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너무 야당 주도로 이렇게 통과된 데에서 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아니 그 특검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이번에 이거잖아요. 우리나라의 헌법적 제일가치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 보수든 진보든 가장 중요한 게 국방과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 문제에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군대를 보낸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근데 이 적은 것을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든가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밝히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정치고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다시 억울하게 누명죄를 씌워서 지금 죄를 뒤집어 씌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해병대가 됐든 군인들이 됐든 모든 이제 단체들이 이 진실 규명에 대한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가 높았고 그것이 총선의 민의로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건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민주당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저는 최혜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실시하는 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봅니다. 네. 그 연합뉴스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네네. 이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 얘기가 나온다. 뭐 이런 연합뉴스 보도가 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검찰의 수사가 공정한 수사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예를 들어 술판을 벌였다든가 아니면 회유를 했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 조작에 대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 조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조국 수사라든가 황운하 의원에 대한 어떤 수사도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하면은 검찰의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열어놓고 이 특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 좀 예. 무리가 예. 있다라고 좀 보는 게 자. 조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 2심까지 조국 대표는 실형 선고를 받았고 황운하 원내대표는 1심에서 3년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법부는 그 조작에 속아 넘어간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 네, 아니 이제 그 후에 보면 이제 진상조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못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특검을 주장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검찰의 이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그걸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는 예.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절대 사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시각이 이거 의회 독재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아니 저는 여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네. 이 최혜병 특검만 해도 저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한 9개월 걸렸던 문제였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라든가 대장동 특검과 관련돼서 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워가지고 240일 걸려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저는 원래 취지 맞지 않다. 이러한 권력형 비리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관할하고 있는 법사위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규명이라든가 특검법을 통과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의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이 다수당을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다수당의 원리에 맞게 법사위의 책임을 다 져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거고요. 국회 운영위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실에 연관된 문제라든가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자료 제출이라든가 실제 이제 법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운영위를 야당인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배정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 뭐냐면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당연히 원내 일당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장, 가장 국회의 영향력을 운영에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의장은 일당에서 나오니까 법안의 길목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 당한테 맡겨야지 이게 균형이 맞는다. 그래서 이 당에게 가는 것이 여태까지 관례였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제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부 부처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또 중요하니까 여당 원내대표 몫으로 이게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이 나온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경우도 그렇고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책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 다수당에 국민들이 지지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책임지고 일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법과 정책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 뜻이 다수당에게 이러한 책임을 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의회 정치에서. 의회 다수당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가 야당인 다수당에게 책임을 졌다고 하면은 야당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리는 제1전선이 어디냐? 법사위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할 때 대통령실과 관련된 정부와 가장 관련된 부처가 어디냐? 상임위가 어디냐? 그건 국회 운영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견제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국회 운영이기 때문에 이건 야당이 이번에 국민의 민의에 반영을 해서 이건 법사위와 운영위를 야당 몫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네, 예. 위원장직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회의장 하시겠다고 나오시려고 이제 후보로 거론되는 네네. 분들 말씀을 보면 조금 우려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던데요. 그 정치적 중립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근데 우리 교수님들 이제 정책자신데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체크 앤 밸런스를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권력기관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독립기관을 둔 겁니다. 그런데 이 독립기관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립이라고 하는 방향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중립이 아니라 진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 권력기관이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라는 게 중립의 의미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들을 봤더니 오히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이 권한남용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하고 국민의 뜻을 만드는 중립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성과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장 후보들은 진정한 중립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으로서의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의장 후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 네. 책임 있는 정치, 네. 정치다운 정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예. 이제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세게 잡고 가니까 진짜 하려던 얘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정권 심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권이 그럼 변화했습니까?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였고 또 하나는 지금 저는 좀 상황을 좀 정치는 네. 현재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라고 봐요. 그럼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저는 국정 아젠다가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국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국내적으로 봤을 때 복합 위기가 상존하는 시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고환율이라든가 고물가라든가 국내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에서의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과 더불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뜻을 받는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국정 유지를 유지하겠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국민의 회초리를 들었다면 그 대안으로서 야당이 대신해서
대통령과 여당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희는 큰 두 축이었던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 민생 회복이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국정기조 전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윤석열 정권이 지금 아직까지 저는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으로서 저는 국민을 대리해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일 녹화일 기준으로 기자회견 하거든요. 윤 예. 대통령이 취임 인용 기자회견 기대되세요? 저는 이제 상황 인식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대통령이 지금의 국제 정세, 국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사실은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걱정되는데 저는 유심히 지켜보면서 국정 전환이 좀 되고 국민의 민의를 좀 받는 그런 정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추사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하지만 차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여야가 합의하면 그때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이게 검사 정권 아닙니까? 지금 정권이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항상 주장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정한 수사였고요. 또 권력자도 언제든 수사받을 수 있다라고 늘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최혜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과거에 검사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늘 얘기했고 상식도 얘기했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상식이라는 게 뭘까요? 최혜병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 진실규명하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통 크게 이 특검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기서 무슨 조건부 수용을 한다든가 뭐 시한을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내세울 경우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당하지 않구나, 정정당당하지 않구나, 뭔가 이게 숨기려고 하는구나, 덮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선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21대와 22대 국회 어떤 점이 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21대는 저희 당이 이제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됐던 겁니다. 전반기 2년은 여당이었고 후반기는 이제 그렇죠. 야당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당이 내세웠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정권을 잃었고요. 그 가운데 야당인 가운데 정말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절규도 하고 호소도 하고 낮은 자세로 일을 하면서 정권 심판을 내세워서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정말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저는 우리 당이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봐요. 하나가 저는 결국은 이제 민생 문제입니다. 연금 개혁이라든가 의료 개혁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지금 경기 침체라는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저희는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윤석열 정권의 이 과도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라. 그리고 바로 세우라고 하는 부분을 야당에게 다수당을 줬다고 봅니다. 이 역할을 저희가 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 그건 아주 멋있는 말이세요. 네. 여당으로 시작해서 지금 야당으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야당으로 시작해서 여당으로 한번 끝내보고 싶다 이런 말씀으로 그런 취지죠. 들리거든요. 네. 야당에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야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일들을 우리가 따박따박 하나씩 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때 그것을 지지를 받는 것이지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정책 계산이라든가 유불리를 따져가지고는 정치에서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집단지성이 발효하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처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충실하게 또 절실하게 다가갈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네. 우리가 요새 부쩍 생각할 게 많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합리성과 이성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정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오늘 이 자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